이렇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시점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 시점의 종류. 이거 좀 아는 게 좋겠어. 시점의 종류. 자, 시점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시점에 있어서 유형이 있겠고, 그렇죠? 시점의 종류. 자, 시점에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죠? 종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점에 있어서 또 뭐가 있었다?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죠? 종류가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고, 또 하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념 정도 한번 개념. 그 다음에 서술자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성격.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술자의 위치, 그 다음 뭐가 있다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점에 또 유형과 관련돼서 유형이 있고요, 종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있겠고, 서술자 위치 이렇게 나눈다면 시점에 있어서는 몇 인칭이 있다면 1인칭. 1인칭 시점이 있고 몇 인칭 시점이 있을까? 3인칭. 물론 실험적으로 2인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개할 때 너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2인칭도 있지만 보통 소설에서의 시점은 1인칭과 몇 인칭이 나온다? 3인칭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1인칭에서 종류는 1인칭 주인공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있다.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가 있죠.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가 있다. 그 다음에 3인칭에도 역시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가 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있죠? 이렇게 해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겠지. 딱 중간을 나누면 돼요. 나눕니다. 그 다음에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아이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지? 갈 수 있죠. 지우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자, 일단 1인칭 주인공은 누가 나옵니까? 일단 1인칭이면 1인칭과 3인칭이 가장 큰 차이있지만 작품 속에 나가 나오면 1인칭이에요. 알겠죠? 일단 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나 또는 내가 나오면 몇 인칭? 1인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 서술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일 때 1인칭 주인공이다.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뭘로서 나왔지?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 서술자일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둬봐요. 3인칭 관찰자는 뭘까? 3인칭 관찰자는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일 때 이것을 3인칭 관찰자, 다른 말로는 작가 관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인칭 관찰자 또는 뭐라고 얘기하나? 작가 관찰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뭐의 견제에서 나왔지? 신의 견제,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뭐일 때? 서술자일 때.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정리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1인칭 시점은 일단 뭐가 나온다고? 작품 속에? 나가 나오면 1인칭이야. 반면에 3인칭은 작품 속에 그녀 있죠? 또는 뭐 사람 이름, 뭐 영신이는 뭐였다. 이렇게 나오면 3인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의 그런 소위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당연히 작품 속에 있는 거죠. 작품 속에 있다. 작중 인물로 있다. 작품 속. 뭐가 떨어졌을까? 작품 속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작품 속. 반면에 3인칭은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위치한다. 가끔은 시점을 물어볼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 개념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찾아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찾아라 이렇게 안 나오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얘기하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내는 시점을 찾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작품 밖의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을 찾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뭘 알아야 돼? 시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자 위치가 작품 속에 있으면 1인칭 시점이고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다. 됐나요? 자, 성격은 다분히 1인칭 주인공은 주관적입니다. 내 이야기니까 주관적인 걸 갖고요. 반면에 1인칭 관찰자는 다소 내가 본 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본 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는 내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채 대상을 그대로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대체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점의 유형관에 대해서는 1인칭 시점이고 몇 인칭 시점이 있다 같이 3인칭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둬라. 자,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 있으면 1인칭 주인공이야. 알겠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에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 마음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관찰자로서 언급이 되면 등장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모를 거 아니야. 관찰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됐나요? 반면에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날 수 없죠. 내가 주인공이 아닌 상태에서 주인공을 관찰해 그려낸 시점이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야.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차이점도 쉽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왜? 신의 견지에서 그 인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니까. 반면에 3인칭 관찰자는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시점에 관련돼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하나 봅시다. 90페이지.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서술자, 주동인물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신뢰감과 뭘 얻을 수 있다? 친근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김효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거 보면 장인님 이제 내가 동그라미 내가 나왔죠? 내가 나왔죠? 그러니까 1인칭이야. 1인칭 가운데 나의 심리가 드러났거나 내 이야기 위주다면 대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내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비춰 잘해야지 하고 만다.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도 역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고 거기 나오면 돈 한 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쭉 나오죠. 내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분히 1인칭 주인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91페이지 가서 보면 1인칭 관찰자가 있어. 나가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전개는 뭐일 때? 서술자일 때.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을 그려낸다.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만을 그려내니까 결국 작중 인물의 그런 주인공의 내면적 심리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겠지.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에 쌓여 있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갖다 유발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선지 속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야. 다시 한번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이감을 유발하는 소설의 시점을 찾아라. 뭘 찾는 문제야? 1인칭 관찰자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언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작품은 92페이지 최만식의 취숙이 잘 나왔기 때문에 최만식의 취숙을 통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숙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아저씨,
어리석은 아저씨를 뭐라고 얘기한다? 치숙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술자의 눈에 비친 아저씨의 모습은 뭐였다? 치숙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저씨였다는 거지. 어리석은 아저씨는 뭐냐면 세상에 있어서의 그런 흐름, 그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적인 생각에 고집에 사로잡혀서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인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읽는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이 아저씨는 많이 배웠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마치 백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현실에 대한 고뇌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은 결국 뭐야? 일제에 부합하는 것, 일제에 하나의 뭐랄까요? 부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기다 고민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백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서술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가게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갖다 모아요.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공의 꿈도 꾸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적어도 일제 치하 속에서 그 일제 아래서 일제의 그런 식민지 하에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어떤 뭘까 재물을 갖다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런 부도덕한 어떤 현실과 또는 부조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일제에 대한 어떤 한가의 목적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저씨의 몸부림은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더 긍정적으로 보여요? 누가 더 긍정적인 인물이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서술자인 점원, 일본 가게에서 돈을 버는 납니까? 아니면 치숙입니까? 어떤 사람도 긍정적인 인물이야. 일제 강점기 하에서 보면 나라는 인물은 일제에 부합하면서 일제 아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눈에 비친 치숙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이런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돈이나 벌고 말이죠 하면 될 것을 저렇게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도 안 나온 나는 이렇게 돈도 벌고 말이죠. 대체적으로 뭡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더 부를 갖다 더 하려고 획착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놀고 있고 말이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만 갖다라 말이야. 자기 눈에 비친 아저씨의 모습은. 그래서 치숙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현실에 대한 부정이거든. 즉 일제에 부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제에 부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저씨의 거부적인 운동이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갖지 못한 이 서술자인 나는 아저씨를 나쁘게 보는 거지만 읽는 독자적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긍정적 인물이라고. 내 말 알겠습니까? 오히려 일제 치부에서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서술자란 말이야. 그 서술자는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독자적 입장에서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최만식의 작품은 긍정할 인물을 부정하고 부정할 인물을 서술자에 의해서 긍정되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긍정될 인물을 서술자에 의해서 부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순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최만식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긍정해야 할 인물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의 설정을 주로 했던 작가를 찾아라면 누구다? 최만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갖다 바라보는 거야? 주인공 아저씨를 바라보는 거야. 1인칭 관찰자. 치숙 잘 나왔으니까 한 번쯤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 적어도 읽지 않았어도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대충 소설의 지문이 주어지면 그 지문에 있어서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시험에 요구되는 문제의 그런 접근이 빠를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줄거리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자, 3인칭 시점. 3인칭에는 3인칭 관찰자가 있고 뭐가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3인칭 관찰자는 다른 말로 작가 관찰자라고 하는데 주관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대상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다 시작? 작가 관찰자. 알겠죠?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결국 관찰자가 누구다는 것, 서술자가 신이라는 점, 신의 관점에서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신의 관점에서 대상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야. 알고 진행해. 그러니까 우리 독자는 그냥 가만히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전지적 작가 시점 하에서는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능동적으로 작품 창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런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경우죠. 93쪽에 보면 오상훈의 유예.
대체로 오상훈의 유해는 심리주 계열의 작품이거든요. 초심리주 계열의 작품이 오상훈의 유해입니다. 총살령이 1시간 유예된 상황에서 갖는 작중 인물의 심리적인 어떤 상황과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오상훈의 유예라는 작품이야. 유예라는 것은 미룬다는 뜻이야. 미룬다. 그렇지? 총살령, 북한군에 잡혀있는 국군 소유였던 주인공. 결국 잡혀서 회유를 갖다 합니다. 전화를 우리가 소위 보면 너 와라. 너 우리 북한 쪽으로 넘어오면 너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전향을 하라고 하지만 전향을 하지 않죠. 그리고 스스로 총살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시간 유예된 상황에서 갖는 인물의 어떤 심리적 갈등. 앞으로 1시간 후면 뭐 해야 돼? 나는 죽게 되잖아.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는 거죠. 그런 것을 작중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겠지. 그러다 뭐라고 했어? 나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나온다. 그는이 나온다. 그녀가 나온다.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지.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지. 생각나?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의 구별 방법 뭐라고 했어? 주인공의 심리가 나온다. 나가 나오면서 주인공의 심리가 나오면 1인칭 주인공. 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오상훈의 유해를 볼까? 그 나와지 그 나와서 몇 인칭? 3인칭이지. 93쪽에 오상훈의 유해 나왔습니까? 거기 그 나왔잖아.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꼭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알겠죠? 누가 다 묘파합니까? 소설자가 그 인물의 심리적인 것까지 다 묘파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그래서 시점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소설에서 설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시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인물의 제시 방법. 앞서 우리는 인물 제시 방법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직접적 제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는데 주로 직접적 제시 방법이 있죠. 직접적 제시 방법은 주로 뭐에 의해서 시점으로 본다면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 시작.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은 간접적 제시는 주로 인물의 대화나 뭘 통해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3인칭 관찰자나 1인칭 관찰자가 바로 이와 같은 간접적 제시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과 더불어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설상의 특징을 이해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가 좀 더 부합한다면 인물의 종류랄지 구성의 종류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것까지도 섞어서 선지 속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수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고 수필만 설명하고 현대문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 수필입니다. 수필은 형식과 제약과 생각의 구속이 없이 사상과 감정을 개성적인 문체로 표현하는 산문문학의 한 갈래를 뭐라고 해야 한다? 수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필의 가장 큰 차이점, 소설과 수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통점은 산문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장르에 비해서 수필에 있어서의 전달자는 누구라는 점?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야. 알겠어요? 수필의 전달자는 누구다 다 같이? 작가 자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지우고 수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필은 전달자가 누구라고요? 전달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작가 자신이 전달자가 되는. 다른 그 장르들은 대체적으로 허구적 대리인 내세우죠. 근데 시에서의 전달자는 누구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보통 서정적자, 시적 화자라고 하지. 소설에서의 전달자는 누구죠? 그걸 서술자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서술자. 이 서술자 역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달자죠. 근데 수필은 누가 전달자야?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그래서 수필 속에서 나오는 나가 있겠지.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굴게? 작가 자신이야.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구야?
그렇죠.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대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이상의 날개가 있어. 소설의 이상의 날개,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있고, 수필 가운데 이상의 권태가 있어요. 권태. 있죠? 이상의 날개, 이상의 권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수필이고, 이거는 소설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왔다? 나가 나왔어. 그러면 이상의 날개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 그렇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인물이야. 허구적 인물, 허구적 대리인이야. 반면에 수필 속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 작가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문제 한번 출제된 적 있었습니다. 정리됐나요? 근데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설이다, 수필이다,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 가장 큰 구별 방법 뭐라고 했다? 갈등의 여부. 갈등이 있느냐, 갈등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비갈등 중심 문학이라고 해요. 무슨 중심 문학? 비갈등 중심 문학이다. 수필은 비갈등 중심 문학이다. 비갈등 중심 문학이다. 예, 아시겠죠? 비갈등 중심 문학이다. 그래서 갈등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수필과 소설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설사 아까도 설명했지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제를 갖다 드러내는 중심 요소가 아니면 그건 수필이다. 됐나요? 왜? 소설은 무슨 중심 문학이라고 했지? 갈등 중심 문학이고, 수필은 비갈등 중심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수필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주변 내용은 수필에서 주로 다루자는 내용, 소재는 주로 체험적 사실이죠. 체험적인 내용이죠. 체험적인 내용. 자, 수필에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같이? 체험적인 내용이다. 체험은 뭐와 비슷하게 사실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자기가 경험한 바가 체험이잖아. 실제 자기가 몸소 경험한 걸 뭐라고 한다? 체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필은 그것이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체험적인 내용을 다룬다. 됐나요? 그 체험적인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느낌바를 얘기하는 건, 느낌바가 뭐가 되는 거야? 작가의 주제의식이 되는 거지. 알겠죠? 느낌바.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체험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나 그 체험이 의미 있게 다가서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 없이 지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데 어떤 수필보다 보면 우리가 평소 때 의미 없게 지냈던 하나의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그 사람에게 의해서 발견되고 그것을 자기 고백적 형태로 써놓은 수필을 통해서 감동받아 안 받아요? 감동받죠? 그런 게 많잖아. 일상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냈던 것들이 어느 작가에 의해서 포착되어지고, 포착된 그런 일상적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받을 때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수필을 썼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깨어진 안경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안경이 있고 실이 여러 차례 동요매진 안경다리가 실로 여러 차례 동요매진 그런 안경을 쓰레기통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 옛날에 아버지의 안경을 생각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사실 자기 땅이 있다기보다는 소작인으로서 살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크게 부자로서 부를 누리면 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학교 다닐 때마다 등록금, 수업료를 재촉받기도 했다. 그래서 애달에 막 수업료 못 내고 등록금 못 내면 그냥 불러서 학교에서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낼래? 또 언제까지 낼래? 몇 번 다짐하다가 안 내면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에게 뭡니까? 따지고, 알겠죠?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하고 약속받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돈이 흔하지 않았던,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등록금 수업료를 재촉받게 됩니다. 근데 형편이 그러니까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고로움과 엄마의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최후다. 이제는 아니면 네 부모 모셔와야 된다. 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입을 갖다가 무겁게 뗍니다. 아버지, 내일까지 수업료 내래요. 안 하면 아버지 오셔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지 융통해서 내일 아침에 주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그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구비를 했는데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점심까지 내가 너 갈 테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그때는 성질 났어요. 그렇게 내일 아침까지 찰석같이 준다고 했는데 아침에도 또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화가 났어요. 몰라요 아빠! 책 펴주면 못 살겠어요. 아빠에게 핀잔을 주고 그냥 학교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교시부터 선생님 불러서 너 수업료 갖고 왔어. 아이들 앞에서 무참히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제는 내일 아빠를 꼭 모시고 와야 돼. 이렇게 다짐받고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졌습니다. 저 교문 쪽에서 흰 두루마기 입은 허름한 차림에 누군가가 오는 걸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예요. 바지가락을 걷어입고 허름한 차림에 오는 아버지가 순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 뒤편으로 뒷산으로 도망갑니다. 아빠는 교실에 왔습니다. 이래저래 자식을 찾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 교실 저 교실 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던 아버지는 아이를 찾지 못한 채 다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이 아이는 다시 교실 안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듣자면 아버지는 수업료를 갖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나는 뭐해서 창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안경을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 안경은 유리 하나가 깨진 채 실로 동여맨 안경다리. 어찌 보면 평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 바가 없는 아버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던 그 유년 시절의 그 추억이 그 안경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옛날 그 아버지의 안경이 오버랩된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체험이겠죠. 안경다리, 실로 동여맨 거, 깨진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옛날에 봤던 체험, 경험했던 체험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잔잔한 여운을 주는 내용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필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무슨 알겠죠? 수필. 그래서 수필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내 자신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수필에 대한 것들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다. 수필은 그래서 체험적인 내용이고 그런 사실이고요. 느낀 바를 주제의식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죠? 거기서 무한히 자식들에게 주고자 했던, 알겠지? 네, 아버지의 그런 사랑, 큰 사랑.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또 노력했을까? 또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 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그 과정. 지금 말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되기까지의, 가져오기까지의 아버지의 그 과정들. 그 과정에는 아버지도 자존심도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그런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수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죠? 수필은 그래서 잔잔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과 뗄래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관조하는, 인생 관조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바로 뭐다? 수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수필은 그래서 대체로 이런 내용. 전달자는 작가 자신이고 비갈등 중심 문학이고 내용은 체험적 사실을 바탕하고 주로 표현 방법이 있어요. 표현 방법은 대체로 유추 있죠? 유추 플러스 서술과 유추를 통해서 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하나만 설명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김소운의 피답 문답이 있었어요. 여기 상당히 잘 나왔던 수필이기도 합니다. 피답 문답입니다. 자네 피단이라는 걸 아나? 아, 피단이라니? 그게 뭔데? 뭔가 생소하죠? 근데 피단하면 뭔가 잘 안 떠오르죠? 어? 중국집에 빼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갈이라고 해요. 배갈. 아주 독하죠, 술? 배갈 안주로 내는 오리알 말이야. 오리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서 삐딴이란 말은 그렇다면 오리알로 만든 요리가 삐딴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삐딴이라고 쓰지. 시퍼런 달걀 같은 거 말이지. 그건 오리알이던가? 오리알이지. 비록 오리알일망정 나는 그 삐딴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저리라도 하고 싶거든. 양당히 삐딴이라는 요리에 매료돼 있군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그것도 왜? 내가 존경하는 요리니까 존경까지 하네요. 왜 그럴까요? 존경이라니, 존경을 요리하는 것도 있나? 있고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면 자네도 동감일 걸세. 오리알을 껍질째입니다. 껍질채가 아니라 껍질째. 명사다음에는 째를 붙습니다. 껍질째. 진흙으로 싸서 겨 속에 묻어두거든. 한 반년쯤 지난 뒤에 흙떡이를 부수고 껍질을 까서 술안주로 내놓는 건데 속은 굳어져서, 자, 삐따이라고 하는 요리가 나오기까지 과정이겠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어져서 마치 삶은 계란 같지만 흙덩이 자체의 온기 외에 따로 가열한 것은 없네. 한마디로 지열로 인해서 구워진 그런 오리알이 뭐가 된다? 삐따이 되는 거군요. 오리알에 대한 조예가 매우 소상하신데, 아니야, 나는 그 이상은 잘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껍질 깐 알맹이는 멍이 든 것처럼 시퍼런데도 한번 맛을 들이면 그 풍미가 기막혀기든, 연소나 상어, 지담이처럼 고급 요리축에는 못 들어가도 술안주는 그만이지. 그래서 존경을 한다는 건가? 아니야. 존경의 이유는 있다는 거지. 즉 맛이 아니라는 거지. 맛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맛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날것의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년씩이나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에서 오리 새끼나 나와야 할 이치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썩지 않으면 부화돼서 나와야죠. 그런데 썩지 않고 오리 새끼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핏단으로 화생한다는 거야. 화생이란 말은 그렇게 돼서 다시 탄생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화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한 감나가는 요리를 제쳐두고 내가 핏단 앞에 절을 하고 싶은 핏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썩어지거나 부화되거나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들 다 견뎌내고 맛있는 요리로서 핏단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것이 말이죠. 이거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굴했다 굴하지 않았다? 굴하지 않는 거지. 그것을 이겨낸 거지. 이겨냄으로써 좀 더 나은 대상으로 바뀐 거지. 화한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것이 존경스럽다는 얘기야. 핏단 자체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썩지 않고 또는 부화돼서 요리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서 화하게 된 것. 됐습니까? 그것을 나는 존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한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것은 뭘까? 한마디로 유추죠. 그 삐따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있지. 결국 환경을 극복한 사람, 알겠습니까? 환경을 극복한 사람, 환경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뭐다? 성숙하고 원숙하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마치 삐딴처럼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삐딴이라는 음식이 그 풍미를 더하듯이 아름다운 맛을 내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다. 수필은 단순한 핏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학은 인생을 다룬다. 뭘 다룬다?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떤 인생이 나은 인생이냐? 바로 이런 환경을 극복한 사람. 알겠어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져버리거나 환경에 굴복하거나 환경에 속에서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뭐다는 거?
원숙하다는 거고 인생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어느 날 한 진원으로부터 고기를 선물받았어. 근데 그 고기, 소고기를 갖다가 곡간에 넣는 거야. 창고에 넣는 거야. 근데 그걸 깜빡 잊었어.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열흘이 지났나?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이 났어. 그래서 창고에 가봤어. 근데 이미 변색된 거야. 푸른색이 나는 거야. 상품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야. 고기를 갖다가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를 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잖아. 너무 아까운 거야, 버리기가. 그래서 그 고기를 한번 구워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맛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고기가 숙성된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제맛이 난다? 숙성됐을 때. 우리가 무슨 음식도 아닌데 숙성되느냐라는 것은 그런 환경과 그런 고난과 시련을 갖다 뭐 할 때, 이겨낼 때 우리는 한층 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점점 쌓아감으로써 원숙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원숙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피땀 문답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겁니다. 됐어요? 좀 더 친숙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해서 유추 방식을 통해서 피땀이라는 요리를 통해서 인생의 원숙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숙미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관념이니까. 그 관념은, 근데 풍미는 뭐야? 맛있는 맛은 실제적인 거잖아. 그러나 그래요. 그것을 유추해서 우리의 인생의 원숙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뭘 마무리했다 같이? 현대 문학을 마무리하고요. 오후 시간에 있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전문학 파트로 넘어가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희곡신화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참고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